이런 것들은 과학으로 다 입증된 사실이고 나중에 그 배경이 된 논문들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주로 이런 단백질들은 언제 오늘 집에 가시면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창에다가 황을 사용한 농사에서 황의 역할을 치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황이 단백질을 생산한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단백질이 바로 이 효소입니다. 효소. 근데 효소는 그러면 언제 도움이 되느냐? 자,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을 때 버티는 힘을 가지게 해줍니다. 또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을 때 버티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나주에서 고추 농사를 하시는 분인데 한여름에 하우스 고추 농사를 하셨어요. 황하고 제가 준 걸 처방하고 난 뒤에 전화가 와서 약해가 났다. 무슨 일입니까? 고추잎이 오후 2시, 3시인데도 처지질 않고 빳빳하게 들고서 있다. 자기가 약해가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힘이 좋아진 거죠. 한여름 배추 무밭에 갔는데 무잎이 좀 옆으로 널브러져야 되는데 빳빳하게 들고서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저항성이 강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이 들어오면 그걸 막아내는 저항물질, 진균물질, 항생물질을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갈반병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보면 뿌리가 물립니다. 과습으로 인해서 뿌리 외부의 섭 농도가 높으면서 영양 농도가 떨어지니까 뿌리의 영양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뿌리가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을 방법은 그 주위에 좋은 균들이 나와야 되고 뿌리에 세포막 자체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게 효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생체 저항 단백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다시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성분인데 이 효소가 가지는 것은 방어 기능이고 항산화 성분은 보호 기능을 해요. 그리고 병해충이나 어떤 그 고온이나 저온에 노출돼서 다친 세포에서 이상 물질이 생기거나 독성 물질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독하고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세포막 저기 아주 진한 녹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이 단단하고 넓은 거하고 좁은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온에 갔을 때 견디는 힘이 좋아지죠. 그 다음에 세포막 내에 사람의 내장처럼 많은 내장들이 생식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꽃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꽃 역시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잘 견디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잎 표피에 항생물질이나 진균물질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냅니다. 사과 표피에도 왁스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진균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외부에 들어오는 병해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생체 저항 효소와 항산화 성분 두 가지로 우리 나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 스스로의 노화를 방지해가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산화 재배법에는 4가지 주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황입니다. 그 다음에 해조추출물, 그 다음에 광합성분, 유기산인데 황은 토양에서 많은 영양소, 질소, 유산가리, 미네랄을 같이 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흡수율이 높아지는 거죠. 질소 10조각이 나무에 흡수가 되려고 하면 황이 항상 한 조각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봄철 되면 많은 비료나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토양에 공급해 주지만 그것의 몇십 프로가 흡수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절반도 흡수가 안 됩니다. 땅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황을 조금만 가미해 주시면 흡수율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황이 이제 흡수가 되면 나무 체내에 가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황을 달고 있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메티온이라는 성분이고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인데 이놈들이 효소를 만듭니다.
온도 저항 요소도 만들고 배응 저항 요소도 만들고 습도 저항 요소도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역할을 하는 게 개화에 관한 꽃을 탄탄하고 좀 크게 만들어줍니다.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게가 딸기 농가에 가면 황을 주는 농가하고 주지 않는 농가의 차이점은 딸기의 꽃의 크기를 보면 그다음에 입장수 보통 6장의 꽃의 입장을 가지는데 황을 주게 되면 7장, 8장짜리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달립니다. 또 수정이 잘 됩니다. 이게 이제 과수농 사시는 분들은 수정이 안 돼서 좀 애먹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노지라서 요즘 벌꿀 때문에 이제 좀 애를 먹긴 할 텐데 하우스 농가들은 아주 심각하게 겪어요. 특히 한여름에 방울토마토로 생산하시는 분들은 수정이 안 돼가지고 거의 울상이 됩니다. 근데 황을 쓰는 농가들은 수정이 너무 잘 되니까 들어가 보면 꽃이 없어요. 수정이 다 돼버려가지고. 이게 무슨 원리냐면 요즘에는 벌을 자극해서 또 벌이 일을 하도록 하는 물질들을 생산해서 하우스에 공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꽃이 벌을 부르는 것이지 벌이 꽃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꽃으로 하여금 유인물질을 뿌려서 벌을 부르는 게 꽃이에요. 그런 유인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이 황아미노산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이 되고 나면 착과가 됐을 때 그 사과를 잘 붙들고 있고 그것이 세포 분열을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역시 이런 성분들입니다. 또 나중에 당도, 경도, 색도를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는상에 보면 당도는 황아미노산 메티오닌이 붙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또 황아미노산이 부족했을 때 사과는 생리적인 병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날씨가 계속 연속적으로 흐릴 때 빛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광합성량은 현저히 떨어지죠. 근데 황이 들어가면 빛이 있을 때는 있을 때대로 없을 때는 없을 때대로 광합성량을 늘립니다. 그 얘기는 밑에서 흡수도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해조 추출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해조 추출물은 거의 대부분 보면 저는 이제 미네랄 제제를 별도로 쓰는 것을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밝혀낸 미네랄의 숫자가 한정적입니다. 수천 수만 종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과학이 다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쓸려 내려간 것이 바다고 그 해심 밑에 수면 아래 어느 일정 지역에서는 해조류만 채취해서 거기서 성분들을 다 뽑아내면 그곳에는 모든 미네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네랄을 제재를 따로 쓰는 것보다는 해조 추출물을 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해조 추출물을 썼더니 냉해 효과가 있더라 하는 논문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조 추출물은 이런 저항 효소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들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미네랄들은. 그 다음에 토양의 광합성균이 참 중요한데 이게 특히 과수농사를 짓는 분들은 적어도 이 광합성균은 우리 사방천지에 다 있습니다. 저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농사를 짓는 땅에서는 일반 지역에 있는 이 세균의 광합성균의 숫자보다는 2~3배가 더 많아야 해요. 그래야 병이 적고 토양도 건실해집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균으로 특히 이 광합성 중에서도 황을 분해하는 광합성균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유기산입니다. 이 유기산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식물 뿌리가 주변의 영양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스스로 유기산이라는 걸 만듭니다. 아주 강산이죠. 우리 사람 위장 안에도 아주 강산이 있죠. pH가 한 2 정도 되는 강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장은 안 녹아내리죠. 마찬가지로 식물 뿌리에서도 그 정도의 강산의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NPK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내가 흡수를 합니다. 또 그 근근 주위에는 좋은 미생물들이 포집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나면 그 대사물질로 유기산이 생성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뿌리 주위에는 약간 산성 성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나쁜 균이 꼬이지를 않습니다. 항상 나쁜 균들은 어디 꼬이냐면 여기 보시면 토양에 염류가 집적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나쁜 균들만 계속 꼬입니다. 근데 유기산이 들어가면 얘들이 서식을 할 수가 없어요. 산을 싫어하니까. 그러면 염류를 싹 해소를 해서 염류를 다 녹여서 식물이 흡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토양이 깨끗해집니다.
거기에다가 좋은 미생물들이 광합성균이 보고간 자리에 좋은 미생물들이 자꾸 모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스스로 황이라는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항생물질부터 시작해서 황화합물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저항성을 길러주는 기본이 되는 것이죠. 아까 초정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가 건강하면 좋은 사과가 나오는 것은 뭐 불문율입니다. 거기에서 적화를 하고 적과를 하는 것은 가지치기를 하고 하는 것은 농부의 몫이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사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나무의 몫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비대나 당도, 경도, 색도 위주의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나무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씨앗이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비대시켜달라고 비대제를 뿌리고 색도가 올릴 때가 안 됐는데 색도제를 뿌리고 근데 그렇게 해서 색도제 뿌리고 비대제 뿌려서 비대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도나 색도제를 뿌려가지고 효과를 보신 분 계십니까? 그다음 그렇게 돈 쓸 만큼 효과를 못 보셨을 거예요. 결국 비대라는 것은 꽃에서 과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세포 분열을 얼마만큼 많이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죠. 세포 숫자가 많으면 그 세포가 커지는 데에 따라서 과일이 더 커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한 번 더 해주면 어떻게 했어요? 결과가 나오는 것이겠죠. 근데 질소만 잔뜩 줘가지고 비대제만 잔뜩 줘가지고 키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여기 어머님들 와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기 가졌을 때 뱃살이 어떻게 됩니까? 트죠. 마찬가지로 세포가 커집니다. 그런 세포들은 힘이 없어요. 병균이 오면 바로 망가집니다. 근데 황이 들어가면 세포를 자꾸 조밀하고 촘촘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먹어보면 아삭한 맛이 나고 신맛하고 단맛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적절하게 어우러져가지고 절묘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나무 농사를 지어야지 과일 농사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기후변화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런 인스턴트 음식을 권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짓는 농사는 인스턴트 농사라고 보는 거예요. 네. 나무의 어떤 자생력이나 자기 스스로의 버티는 힘들을 만들어주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다음 장부터 보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농사 짓는 것을 작물의 면역력을 올려주고 작물의 스트레스는 날이 덥거나 추울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네, 그럴 때 스트레스를 내려주고 그래서 작물의 품질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명절날 열심히 하는 쓰리고 네. 네, 이 농사는 쓰리고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과농사의 3대 난제. 제일 먼저 작년에 정말 힘들게 겪었던 냉해, 그 다음에 간접, 또 우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불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해서 같이, 그 다음에 품질, 이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한겨울에 보면 영하가 뭐 10도 이상으로 내려가고 15도 이상으로 내려가도 우리 나무에 있는 꽃눈이나 잎눈은 전혀 얼지를 않죠. 냉해가 왔으면 10도 15도 내려갔을 때 저런 꽃눈이나 잎눈도 넣어버려야 되는데 멀쩡하죠. 근데 왜 더한 추위에도 이렇게 견뎠는데 왜 4월에 가서 꽃이 저렇게 온도 조금 내려갔다고 저렇게 피해를 입을까요? 대부분 보면 영하 2, 3도가 임계온도라고 합니다. 영하 2, 3도가 되면 꽃은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30분이 지나버리면 꽃은 얼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수정이 된 사과에서도 영하 2, 3도가 임계온도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영하 1, 2도에서도 사과가 맺힌 것들이 냉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앞에 저항력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저압력이나 한 놈은 이온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저 온도 저항성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작물에서 저온이나 고온을 버텨내는 힘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저 북극에서 물속 심해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 안에 부동액이 들었더라. 생체 부동액이 들었더라. 그래서 그것을 과학자들이 달리 표현해가지고 생체 동결 방지 단백질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제가 아직 제게 아니라가지고 이게 생체 동결 방지 단백질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놨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 부동액, 생체 부동액 효소라고 해서 그 효소가 1g에 1,200만 원이에요. 1g에. 저는 봤을 때 나무는 한겨울에 버티는 힘이 어디서 나왔나? 바로 이겁니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꽃이 맹해를 입어서 나중에 과일을 그래도 어떻게 키워볼 거라고 하면 결국은 사과가 엉망이 품질이 엉망이 돼서 수확을 못합니다. 식물은 저항효소를 여러 가지를 생산하는데 온도 저항효소, 병 저항효소, 습도 저항효소, 성장 촉진 효소를 하는데 냉해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냉해는 온도 저항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늘색으로 보이는 그래프가 있는데 겨울에는 저것이 온도 저항효소가 제일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봄으로 가고 여름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다가 가을 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거꾸로 병 저항효소는 반대입니다. 겨울에는 내려가 있다가 여름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가을로 갈수록 다시 떨어집니다. 성장 촉진 효소는 봄부터 완성해 가서 여름에 정점을 찍고 가을로 내려갑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논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